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 처음엔 그냥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의 우산 아래 숨은 동맹국.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자체 개발 전차, 세계 최강 자주포, 실전형 특수부대, 그리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한 이유. CIA 수석 분석관의 입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IA 현직 아시아 수석 분석관 제인 파커입니다. 창문 너머로 랭글리의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글씨로 클래지파이드라고 찍힌 러시아 정보기관 유출 문서. 대한민국 전략 보고서라니. 솔직히 말해 이런 업무가 왜 제게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시아 수석 분석관이라지만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또 정치적인 요청인가 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서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조 전력 정도로 치부됐고 러시아 보고서도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업무는 그저 제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도록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서를 넘기다 보니 부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전직 CIA 동아시아 국장이었죠.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로? 제인 들었네. 대한민국 분석 업무를 맡았다고. 하워드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요. 네, 하지만 솔직히 중요도가 높아 보이진 않네요. 한국이 그렇게 분석할 가치가 있나요? 하워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고 같기도 동정 같기도 한. 자네가 방금 한 말이 정확히 40년 전 내가 했던 말이야. 그리고 그 오만함 때문에 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지.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책상 위에 서류를 비췄습니다. 서류 한 구석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실제 전투력 재평가 필요. 이상하게도 그 메모는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쓰여 있었죠. 하워드 씨, 이 보고서에 당신이 남긴 메모가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보고서를 정말로 분석해봐. 자네의 가정부터 의심해보게. 한국을 작은 미국 동맹국으로만 보면 큰 오판을 하게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보고서의 특이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은 일반적인 군사력 지표상 한국을 중간권으로 평가했지만 러시아 분석관들의 메모에는 이상하게도 경계 대상 재평가 필요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불일치가 있는 걸까요? 갑자기 하워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만함 때문에 실수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러시아 보고서의 의문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보고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미국의 그저 작은 동맹국이라 여겼던 나라. 과연 그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서류들을 펼쳐놓고 밤을 새우며 분석한 지 일주일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국군의 전력이 중간권에 머물러야 하는데 실전 사례를 조사해보니 상위권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의 실전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우크라이나에서 K9의 명중률이 러시아제보다 30% 이상 높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이었죠. 그날 오후 하워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젊은 요원 시절의 예리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제인? 하워드가 제 책상에 놓인 분석 자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워요. 수치상으로는 그들의 무기가 중간급인데 실전에서는 최상위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괴리가 왜 생기는 건가요? 하워드는 쓴웃음을 지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바깥을 잠시 응시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20년 전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은 혼란을 느꼈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져온 군사력 측정 지표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제 책상으로 돌아와 K9 자주포의 실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K9이 러시아제 자주포보다 정확도, 발사 속도,
기동성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 그들의 무기는 숫자로만 봐서는 평가할 수 없네. 왜냐하면 하워드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무기를 설계하니까.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FA-50 전투기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이라크에서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가격 대비 성능은 미국제 F-16을 앞서고 있었고 정비성과 현장 적응력은 훨씬 뛰어났죠. 이들은 어떻게 이런 효율성을 달성한 걸까? 저는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하워드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낡은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정부를 떠나기 전 비공식적으로 모은 자료야. 아마 도움이 될 거야. 폴더 안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내부 전략 문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무기 개발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비싸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우선시했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미국식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에서의 생존과 임무 수행을 우선시합니다.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하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 며칠 후 저는 지하 3층 보안 서버실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관한 기밀평가 보고서였죠.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AI 기반 실시간 전장 통제 시스템은 미국의 것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숨을 헐떡이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명령 전달 속도, 분산 지휘 구조, 드론과의 통합 수준. 모든 수치가 미국의 차세대 시스템보다 우수했어요. 하워드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30분 만에 서버실에 도착했고 함께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제인, 이게 바로 내가 40년 전부터 경고했던 것이야. 하워드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전통 전쟁이 아닌 다음 세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화면에 나타난 한국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계층적 명령 구조가 아닌 네트워크화된 스웜, 인텔리전스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드론이 인간 지휘관과 AI의 협업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던 것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이미 구현하고 있잖아요. 하워드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했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지. 수에서 질로, 그리고 지금은 속도로. 서버실을 나와 저는 상급자인 그레이엄 국장에게 이 발견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그러기 전에 더 깊이 파봐야 해. 그레이엄은 정치적 인물이야. 이런 정보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거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지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연성과 복원력이 뛰어났죠. 어떤 노드가 파괴되어도 전체 네트워크는 계속 기능할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그들이 항상 열세에 있을 것을 가정하고 설계한 것 같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워드와 함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발견을 공유했어요. 하워드 씨,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위에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들은 열세에서 시작해요. 하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그게 바로 핵심이야. 우린 항상 기술적 우위를 추구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어. 그 차이가 엄청난 거지.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었는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서울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현장. 열띤 관람객들 사이로 걸으며 저는 표면적인 화려함 너머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현장이었거든요. 갑자기 전시장 내 대형 스크린에서 생생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공개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 옆에 선 유럽 기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건 기밀작전 영상 아닌가요? 그 순간 전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을 보고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조작되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 장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가 소리치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자들이 제게 몰려왔어요. CIA 분석관님,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한국 무기는 정말 러시아 장비를 압도하고 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신분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대응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하워드의 조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댓글할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실전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죠. 혼란 속에서 한국 육군 소령이 제 팔을 잡고 은밀한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파커 씨, 방금 상황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태현 소령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전시회 참관자 명단에 당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령님, 저 영상은 진짜입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소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스펙이 아닌 성과로 말합니다. 그것이 한국식이죠.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항상 능력을 과시하고 선전했지만 한국은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폴란드 국방차관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파커 씨,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그 영상 보셨습니까? 폴란드가 왜 K9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가격만이 결정 요인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격? 그건 부차적입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미국은 장비만 팔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워드와 긴급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벌어진 일과 폴란드 차관과의 대화를 전했어요. 하워드 씨,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팔았고 그들은 전략을 팔았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하워드는 화면 너머로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거야.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지. 그들은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 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다음 날 전시회장에서 터키, UAE, 폴란드 대표들이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업 협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안보 동맹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터키와의 관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전차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국의 방산 역량을 강화했고 이는 나토 내 터키의 입지 변화로 이어졌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전략적 협력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외교적 도구이다. 분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핵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을 준수하고 있었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CIA 핵 전문가 미첼 박사와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 기술, 우라늄 농축 능력, 미사일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요.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걸까요? 미첼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질문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가 아니라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두가 알게 하는지예요. 다음 날 상원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스톤 상원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파커 분석관, 당신 말은 한국이 언제든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스톤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유엔을 통해 제재를. 의원님, 제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경쟁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상원의원의 말을 끄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제 주장이 더 파격적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그레이엄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파커, 스톤 의원을 자극한 건 현명하지 못했어. 그는 강경파로 백악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 국장님,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의 핵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레이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분석이 맞다 해도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 스톤 의원은 이미 CIA가 한국 편향적이라며 조사를 요구하고 있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핵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게임이었어요. 한국은 핵을 가짐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점보다 핵을 갖지 않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선택한 것이었죠. 국장님, 제가 이중 전략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핵개발 잠재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되 실제 분석에서는 그들의 전략적 접근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식으로요. 그레이엄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현명한 접근법이군. 진실을 말하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 날 하워드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식당에서였어요. 하워드 씨, 정말 혼란스러워요. 단순히 분석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치 게임까지 뛰어들어야 하다니요. 하워드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두려운 나라가 돼. 하지만 핵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나라는 자제력이 있는 나라지.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존재야. 그리고 자네도 이제 그들처럼 생각해야 해. 모든 진실을 말하되 그것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핵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지. 하워드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치와 정보 분석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사무실로 돌아와 제 분석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가진 깊은 함의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자제 핵 없는 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으로 3장을 추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들은 힘의 과시가 아닌 힘의 정교한 활용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스톤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존 입장을 바꿔 제 보고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아했지만 하워드의 뒷거래가 있었으리라 짐작했어요. CIA 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옆자리에서 대화 중인 젊은 분석관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핵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들의 무기 수출을 봐. 핵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예전 같으면 그들의 단순한 분석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핵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그날 오후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을 읽고 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가 마침내 이해했군. 진정한 전략가는 무기의 소유가 아니라 무기의 사용과 비사용을 언제 결정할지 아는 사람이야. 그의 말은 단순한 핵 전략을 넘어 더 깊은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함께 계산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CIA 특수작전부서에서 공유받은 한국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UDT 특전사의 실전작전 영상은 이론적 분석을 넘어 직관적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의 움직임, 작전 수행 방식, 팀워크는 미국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국 실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정교해.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야간 침투 작전이었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세기에 걸친 전투 경험이 DNA에 각인된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프로그램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선발 과정은 미국 특수부대보다 더 가혹했고 생존 훈련은 거의 실전에 가까웠어요.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 표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론과 특수부대를 결합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UDT 대원들은 드론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작전 계획을 즉시 조정했어요. 이런 유연성은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아직 발전 중인 영역이었죠. 고위 장교와의 화상회의에서 이 발견을 공유하자 놀랍게도 그는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정치적 이유로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까? 우리 분석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일해야 해요. 영상 통화가 끝난 후 하워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내 분노를 이해했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제인, 누가 자신보다 강한 동맹을 원하겠나? 특히 그 동맹이 언젠가 더 이상 동맹이 아닐 수 있다면. 그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춘 강력한 파트너였어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우리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저는 하워드와 함께 펜타곤 근처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은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정확했어. 내가 본 어떤 부대보다도 효율적이었지. 하워드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임무를 완수할 뿐이었지. 그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문화에는 과시보다 실용성이 말보다 행동이 우선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방 세계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죠. 우리는 너무 소리에 집중해왔어요. 성능, 스펙 선전. 하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특수부대 분석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역량은 단순한 기술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신적 유산이었죠. 그들의 DNA에는 생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투 기술은 어떤 훈련 매뉴얼보다 강력합니다. 워싱턴 DC의 가을 아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전 브리핑을 위한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 분석은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단계에 이르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파커 분석관, 당신의 결론은 상당히 도발적이군요. 국가안보보좌관 윌슨이 제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재평가하자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한국을 보호받는 동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접근법은 그들의 진정한 역량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회의실은 갑자기 의견 충돌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 분석에 동의하는 기색이었지만 국무부 인사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 우려였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CIA 분석관,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다. 누군가 제 보고서 일부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엄 국장이 긴급히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파커,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여줬나? 이 유출은 심각한 문제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밀 등급을 철저히 지켰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레이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했어. 당신이 증인으로 불려갈 거야.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신을 조사할 수밖에 없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밀고자나 국가 반역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파커 나야. 하워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있나? 30분 후에 만나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하워드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제인, 당신은 덫에 걸렸어. 보고서 유출은 당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야. 제거요? 왜요? 충격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야. 한국을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어. 당신의 분석은 그들의 이익을 위협해. 하워드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내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 그레이엄 국장 밑에서 일하는 부국장 토머스가 유출했어. 토머스요? 왜요? 그는 방위산업체와 깊은 연결이 있어.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가 되면 미국의 무기 판매가 타격을 입게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워드의 도움으로 토머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확보했어요. 그리고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전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토머스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만난 CCTV 영상이었어요. 하워드는 제 전략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정보 게임은 항상 회색 지대에 있어 왔네.
순수한 진실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정보기관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안전이야. 때로는 완전한 진실이 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분석을 타협해야 하나요? 하워드는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어요. 국가란 이상이 아니라 계산이야. 중요한 건 자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최선의 길을 제시하는 거지. 자넨 준비됐나?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제 앞에 놓인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지난 3개월간의 분석과 발견, 그리고 갈등과 타협의 순간들이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파커 분석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당신의 재평가가 기존 CIA 평가와 크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처드슨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계산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부국장 토머스가 의도적으로 제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에 유출한 증거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토머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과 실전 역량은 수치상 평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사용해온 평가 지표는 그들의 진정한 역량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했어요.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청중석의 하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가 주장해온 것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일부 영역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이 아닌 전략적 동맹 구축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억제 전략은 핵무기 보유가 아닌 고도의 기술적 자제력에 기반하고 있어요. 리처드슨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이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네.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동등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와 만났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해냈군, 제인. 하워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어. 당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워드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특수부대 훈련을 지켜봤어. 그때 깨달았지. 그들은 약하지 않았어. 그저 약한 척 해왔을 뿐이라는 걸.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진정한 역량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발전시켜왔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실질적인 생존과 발전이었죠. 다음 주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어요. 저는 새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제 분석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정확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동맹국으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역량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강해졌다. 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됐어. 이제 아시겠습니까? 분단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방울,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